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 오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BJ 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애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수다쟁이 같이 봄의 진희입니다. 네, 오늘은 세종시 대평동에 위치한 꿈의 문고에서 이소영 작가와 함께하는 라디오 공개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 방송은 세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와 세종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리고 꿈의 문고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방송 순서는 작가와 그림책을 소개하는 말랑말랑 더하기와 그림책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 수다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번 코너는 이소영 작가님의 소개와 그림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소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소영 작가님 모시기 전에 우리 꿈달님이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꿈달님. 안녕하세요. 그림책 같이 보는 세상을 꿈꾸는 달토끼 꿈달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이야기를 만들고 계신 이소영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의 첫 그림책은 그림자 너머인데요. 이 책으로 2014년 볼로냐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셨고요. 파라나이 이하는 2019년 국제아동청소년 도서협의회에서 모두를 위한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굴뚝귀신은 2019년, 여름심표는 2021년에 각각 독일 국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발표하는 화이트 레이븐스에 선정되었습니다. 좋은 그림책은 어느 나라에서든 다 알아보는 것 같죠. 여기 지금 함께 괜찮아 나의 두꺼비아는 프랑스에서 먼저 출판이 됐었고요. 괜찮아 나의 두꺼비아는 프랑스에서 상을 여러 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밖에도 바람, 겨울별, 그리고 오늘 일부 주제인 안녕 나의 루루 같은 그림책을 쓰고 그리셨습니다. 글작가와 협업하신 작품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제가 작가님을 처음 만나게 뵌 거는 작가님 개인전에 갔을 때였거든요. 원래 그림책도 좋아했지만 사실 원화가 보고 싶어서 그림책 보시면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갔었는데 그런데 원화를 보면은 정말로 반하게 되더라고요.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요. 그래서 올해 만난 멋진 순간을 저한테 꼽으라면은 그날이 저한테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때 언제 세종에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작가님한테 넌지시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흔쾌히 오케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날 또 한번 또 반했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만난 어느 멋진 순간처럼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방청객분들 우리 같이 봄 작가님 모두에게도 이 시간이 올해의 어느 멋진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소영 작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여기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많은 팬들이 오셨는데요. 네. 작가님의 목소리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이소영입니다. 제가 조금 멀리서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소녀 같으세요. 그쵸? 제가 옆에서 너무 방방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세종에 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세요? 네, 네. 혹시 세종 와보신 느낌이 어떠신지? 아파트가 많아요. 네. 저희가 모시고 오면서 좀 예쁜 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오송역에서 오다 보니까 왜 공사하는 네 그리고 또 그 내비가 외곽으로 저희를 돌렸어요. 그래서 다 공사하는 현장만 보셨어요. 네, 여기가 오색 닦고 있는 터입니다. 이런 공사판만 잔뜩 보여드렸어요. 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꿈달님이 뭐 이런 상도 받으시고 이런 상도 받으셨다고 하고 또 그 두꺼비아는 프랑스에서 상을 또 여러 번 받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작가님이 받으신 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 아니면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상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이제 거기는 워낙 이제 나라가 크니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거기 네. 한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 전체의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좋아하는 책을 선정하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선정이 돼서 아이들이 뽑아준 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뽑아줘서 좋으셨다. 네, 맞아요. 아이들의 눈은 아주 정확합니다. 네. 저희 그림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는 2020년에 출간된 여름 쉼표라는 그림책으로 처음 작가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작가님 도대체 어떤 그림책을 만들어냈나 막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첫 그림책, 그림자 너머입니다. 근데 이거 작가님 그림책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되게 화려한 책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림과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이 그림책과 지금 이 화려한 그림책의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것도 화려한데. 사실 이거는 판화로 작업한 책이어서 색깔이 딱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빨강, 좀 주황, 검색, 골드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색이 절제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막 이곳저곳 알록달록한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이 그림책 내용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내용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읽어주다 보면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무슨 내용이지? 그림도 보면 머리에 다리가 달려서 막 뛰어다니고 다리에 몸이 없이 막 뛰어다니고 합니다. 이 그림책 혹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그냥 딱 이 문장이 저 그림책을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논다. 그러니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그래서 이제 그 머리와 몸을 분리시켰죠. 머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을 하는 어떤 그런 상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 배꼽 아래 하반신은 이제 좀 더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치우쳤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어떤 충돌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내면의 갈등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혼돈이잖아요. 네,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는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무의식의 세계가 그림자의 세계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내게 된 거예요. 네.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다음에 이 책을 볼 때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프랑스에서 오래 공부하셨잖아요. 그림자 너머도 이제 프랑스에 계실 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은 한국에서 했지만 출간은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러셨구나.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프랑스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생활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타국에서 또 공부도 하시고 네. 그림책도 출간하시고 하시니까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애도 낳았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빴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이야기 잠깐 하시니까 바람 그림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뭔가 바람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하늘을 나는 그런 꿈을 꾸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만들게 된 그 시작이 프랑스에서 그 4개월 된 그 젖먹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어떤 본인의 그런 마음이 투영된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아이가 덜컥 생겨서 그래서 하나를 낳고 이제 약간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같은 집에 창문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여름 이야기 때도 많이 들었던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운동하고 기타 연주하고 막 거기에 앵무새도 있고 막 새소리 들리고 애들 놀고 이런 소리를 들으는데 나는 나가지 못해. 뭐 이런 약간의 상반된 상황들이 이게 조금 저를 더 우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이 둘째를 갖고서는 또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 둘째를 낳고서는 여전히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트름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제 바람이 이야기가 나왔고, 근데 저는 프랑스에서 이제 많은 문화와 여러 가지 혜택과 볼거리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갖게 되면서 많이 누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누릴 수 있었던 거는 거기에 있던 어떤 자연, 그다음에 사람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아이를 중심으로 생기게 된 엄마 아빠들의 인맥들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말이
내가 어디에 있던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고 이제 거기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말씀 해주셨어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네, 새겨둬야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바람 그림책에서도 보면 약간 그 하늘빛, 이게 그 빨간색 색감이 이제 나오는데 그 이후의 책들은 빨강이나 파랑의 색감이 더 강해지잖아요. 혹시 빨강이나 파랑을 좋아하시는 색깔인지, 또 이렇게 수채화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수채화의 매력 이런 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빨강과 파랑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색 대비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이라 그런지 이게 탁 반대되는 강렬한 걸 보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빨강하고 파랑뿐만 아니라 뭐 노란색과 보라색 아니면 이제 연두색과 뭐 청색, 뭐 그러니까 보랏빛, 붉은 자줏빛 막 이런 거를 어지럽게 막 쓰면서 혼자 막 좋아하는 이런 게 좀 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빨강 파랑은 접근성이 조금 쉽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독자들이 보기에도 의미 부여를 하기가 쉬운 색깔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그림책 보면 그 빨간 바지에 줄무늬 티셔츠 입은 네. 아이가 유난히 많이 나와요. 혹시 같은 맥락일까요? 제가 배경을 좀 화려하게 그리다는 편이다 보니까 아이를 포인트를 좀 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메인 캐릭터다 보니까 그래서 시선을 조금 더 확보를 하게 해주려면 얘를 좀 가시성 있는 색깔을 쓰거나 어떤 패턴을 줘가지고 좀 시선을 집중시키는 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의도적이신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줄무늬 의도적인 좋아하시는 줄 것도- 알았어요. 줄무늬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그릴 때 아이가 이제 활동적인 어떤 자세라던가를 줄무늬로 더 표현을 할 수가 있다거나 빨간색이 이제 가시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저도 빨간색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계산된 질문이었군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저희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이소영 작가님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소영 작가님의 목소리로 감상하는 안녕 나의 루루 들어오실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림책들 중에 오늘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겨울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또 최근 신작이기도 네, 맞아요. 하고 또 제가 많은 시간을 투영한 그림책이기도 하고 사실 이 책의 시작이 2014년인가 그랬어요. 네. 10년 정도. 왜냐면 이게 작년 10월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가 배 안에 있을 때 이제 첫 더미를 만들었던 책이서 애정도 조금 있고 그 사이에 그림도 정말 많이 그렸고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안녕 나의 루루 감상해 보겠습니다. 안녕 나의 루루.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돌아오는 날 레오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레오는 눈물 사이로 루루를 만났습니다. 루루는 말없이 레오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레오가 긴장할 때에도 새 선생님을 만날 때에도 낯선 교실에서도 루루는 레오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안녕 나의 루루였습니다. 그 제가 혼자 봤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분위기가 그 작가님이 읽어주시니까 모르겠어요. 전 옆에서 제가 들으니까 더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네. 아니 작가님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게 들으니까 저는 되게 목소리가 하이톤에 막 이러니까 그렇게 듣던 것보다 작가님이 주시니까 약간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울컥했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우울한 거. 아니요. 혹시 어떠셨는지 말씀해 소감- 주실 분 계신가요? 소감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가을에 잘 어울려요. 네. 울컥하네요. 루루 같지 않나요, 살짝? 어필해 봅니다. 자, 안녕 나의 루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진희님 어떠세요? 저는 이거 도대체 루루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처음 장면 보시면은 사고가 나는 장면이 있고 그 밑에 옆에 루루가 이렇게 헤엄쳐서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얘가 엄마 아빠의 영혼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루루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요. 사실 이 이야기 시작은 일본 소설가의 어떤 어린 사환의 신이라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되게 유명한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저울가게에서 일하는 소년이 우연히 정말 교차점이 하나도 없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연령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사회의 부와 권력도 다른 교차점이 없는 두 존재가 만나서 그 만나는 장소가 스시집이에요. 스시집인데 이제 국회의원은 그 스시를 조금 유명하고 맛있는 스시를 이제 마음껏 먹고 있었고 이 아이는 돈이 없어서 그 스시를 하나도 못 먹고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아이를 보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림과 호기심과 연민, 여러 다양한 감정이 섞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몰래 뒤따라가요. 그래서 저울가게 들어가니까 이제 저울가게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배달을 시키고 그 배달을 시킨 것으로 수고비를 조금 주면서 그 아이에게 스시집으로 가게 유도를 해줘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스시집으로 택시를 타고 더 빨리 가서 요리사한테 한 아이가 스시를 먹고 싶거든.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시를 마음껏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서는 거기서 몰래 그거를 지켜봐요. 그 아이는 이게 웬 횡재야? 이러면서 막 스시를 먹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 끌렸었어요. 당시에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뭐 목적이나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강력한 호기심과 연민을 느껴서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리고 그 맺어진 관계가 결국 드러나지 않고 몰래 지켜보면서 그냥 말없이 도와주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런 선물 같은 일이 과연 정말 선물이었을까? 마법이었을까? 아니면 신이 나한테 주는 은총이었을까? 라고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잠깐의 어떤 그 선물 같은 일이 나중에 무언가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루루라는 관계가 꼭 이게 좁게 생각하면 가족 간의 혈연 관계, 우정 관계 이런 거를 더 떠나서 길에서 만나는 스치는 관계일지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눈을 마주치면 웃어주고 이런 관계도 충분히 루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를 내면 화도 전염이 돼서 나도 기분 나쁜데 웃어주면 웃음도 전염이 돼서 서로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 작은 어떤 한순간이 다른 무언가를 위한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포장하면 뭐 관계의 확장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저희는 책을 읽을 때 재밌네. 물론 자기한테 인상 깊은 부분도 있지만 근데 또 거기 소설 속에서 이렇게 멋진 그림책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게 작가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줌마인데 나도. 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레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선글라스만 남기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루루가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레오가 어느 정도 이제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루루가 떠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루루가 떠난 그런 어떤 그 서사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 면도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어깨에 올려지는 책임이랄까? 자기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순수함과 사랑과 어떤 보살핌만으로는 이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어깨에 눌려진 책임감과 숙제가 이제 점점 마음에 크게 자리 잡음에 따라서 다른 한쪽에 있던 사랑과 순수함은 이제 조금 사라지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이를 성인이 돼서 아이를 만났을 때 그때의 기억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작은 순간이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아이를 만났을 때 기억이 다시 돌아오면서 루루를 만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초콜릿의 맛과 같이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초콜릿 맛도 이제 루루의 덕분에 초콜릿의 세계에 들어갔던 레오 에른츠가 이제 어느 순간 그 맛도 잃어버리다가 이제 아이와의 관계가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친밀해짐에 따라 처음에는 이제 목적 관계였잖아요. 너는 그걸 주고 나는 이걸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선 관계가 됨에 따라 이제 맛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루루가 또 이런 어떤 순수한 영혼, 뭐 이런 맑고 이런 영혼의 또 상징이 된다는 거를 또 순수함과 어떻게 보면 음. 국회의원이 그 저울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에게 음. 가졌던 어떤 그 마음과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떤 본연의 감정이랄까요.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사실 얘를 이렇게 붉은 늑대라고 한 것도 이 늑대가 사실 어떤 굉장히 동물 중에서도 길들여질 수도 있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딱 이 중간이잖아요. 그 경계에 있는 동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서양에서는 사실 이 더미를 제가 프랑스 출판사에게 여러 군데를 보냈었어요. 근데도 이제 그들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늑대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호랑이처럼 약간 어리석고 좀 이렇게 탐욕스럽고 누군가의 것을 뺏고 이런 이미지를 조금 역사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터라 늑대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낯설고 생경하다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전 늑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사랑과 어떤 인간의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마음, 어떤 온기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붉은색으로 했는데 이 여우라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에른츠 씨가 루루가 사라지고 난 자리에 선글라스가 이렇게 남잖아요. 그 순간 그 선글라스를 이렇게 딱 낍니다. 그리고 계속 그 끼고 있던 선글라스를 아이가 한마디 해요. 초콜릿을 보면서 이 초콜릿 아저씨 눈을 닮았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또 선글라스를 딱 벗거든요. 혹시 이 선글라스가 의미하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눈이 두 개인 거는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저는 예전에 어디서 리서치를 한 기억이 있어요.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여러 다른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과 생각의 균형을 맞추라. 그래서 이제 우리 눈은 두 개인 것이다. 선글라스는 이제 에렌츠 씨를 위해서 처음에는 만들었어요. 자기는 보면서 남한테 내 건 안 보여주는 거, 어떤 그 가리는 마음. 그리고 이제 여름에 유럽 쪽에서는 선글라스를 많이 끼는데 이제 아이가 끼는 선글라스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 눈을 못 보지만 아이의 눈을 보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묘한 어떤 순간이 저한테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그림책에도 한번 녹여보고 싶다. 내가 너를 보진 못하지만 너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이제 넣어서 에른츠 씨에게만 처음엔 선글라스를 끼웠다가 이제 늑대 눈을 잘 이렇게 하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미스테리했으면 좋겠는데 제 늑대 눈을 그리니까 루루가 약간 좀 덜 신비해 보여서 루루한테도 끼워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강연을 몇 군데 다니면서 이 장면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고 너를 보는 거 안에 이제 이 아이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 이 장면이 참 좋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이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림이 그래도 그런 거를 전달해 줄 수 있었구나라고 해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처음에 루루 봤을 때 전 엄청 울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왜 나한테는 루루 같은 존재가 없었지? 막 그러다가 이제 책장을 다 덮고 나서는 내가 과연 누구에게 루루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책을 덮었어요. 저희가 사전에 좀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작가님에게 루루 같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거를 그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첫 더미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하고선 되게 오랜 시간을 묵혀뒀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제가 애를 우쭈쭈쭈쭈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우쭈쭈쭈 하는 그 표정과 말투가 우리 엄마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랑을 받고 나도 똑같은 사랑을 애한테 주는구나. 그럼 애도 또 이렇게 누군가한테 자식한테 주겠지.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나의 첫 번째 룰은 우리 엄마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아이가 저의 룰인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힘들면 아이한테 그냥 안아달라고 하는데 잘 안 안아주죠. 귀찮아하고. 남자
예. 그래서 응 하고 이렇게 치고 가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 기억하며 저희 루루, 안녕 나의 루루 다시 조용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말랑말랑 더하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가도록 할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초콜릿.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달크 초콜릿을 먹고 있는지 곁에 있으면 녹잖아 말 한마디에 흐르잖아 난 네가 참 좋아 넌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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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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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뗄 수가 없어 나만 가지고 싶어 웃는 네 얼굴 그 앞에 날들 넌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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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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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24시간 내가 널 위한 시간 기다린 만큼 너로 채워줘 넌 나의 초콜릿 그대 꿈처럼 사라지려 해 날 보고 웃어 눈 웃음은 녹아 녹잖아 너에게 달래 하는 것도 잠시 보면 볼수록 어찌나 아픈지 Do you feel now 오늘도 나만 나 하고 싶던 게 할 수 없는 것이 돼버려 중독된 것처럼 자꾸 널 찾아 맘이 계속 그리 가잖아 왠지 쌉쌀해 근데 또 달콤해 내가 지금 달크 초콜릿을 먹고 있는지 곁에 있으면 녹잖아 말 한마디에 흐르잖아 난 네가 참 좋아 넌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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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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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뗄 수가 없어 나만 가지고 싶어 웃는 네 얼굴 그 앞에 날들 넌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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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바라보게 되는 너의 눈빛은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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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손에 잡힐 듯한 네 목소리 넌 나의 초콜릿 넌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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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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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아무리 해도 자꾸 손이 가고 딱 필요 없고 그냥 자꾸만 찾게 돼넌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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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나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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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손에 닿을 듯해 심장이 쿵해 중독된 것처럼 자꾸 날 찾아 마음이 계속 그리 가잖아 넌 나의 초콜릿 한 권의 그림책으로 수다의 재미를 입히는 시간 이소영 작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희님, 오늘은 어떤 그림책으로 수다 나누게 되나요? 네, 바로 이 책 괜찮아 나의 두꺼비입니다. 이 책 저희가 36회 때 그림책 수다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책을 두 번 하는 거는 이 책이 처음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특별히 작가님과 같이 하는 수다여서 네. 지금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너무 즐거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괜찮아 나의 두꺼비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인데 이 그림책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작가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날 좋은 일요일 오후 5월이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큰 창문 밖으로 여전히 이제 파란 하늘과 음악과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니까 좀 마음이 설렜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오늘 어디 나갈까? 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여기 다리를 탁 올리고 컴퓨터 열면서 피곤해.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화가 나고 부글부글하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혼자 옷 입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작업실로 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잘못도 아니고 남편 잘못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제안을 했고 남편은 남편이 원하던 거를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 서로 그냥 합이 맞지 않았던 건데 그냥 내 마음은 여전히 화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화를 낸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실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아, 나의 화도 결국에는 행복을 바랬던 건데 그거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구나. 그래도 마음이 계속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럼요. 그쵸. 근데 그때 그래서 그 화를 풀기 위해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상상을 막 하면서 화를 막 풀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 더 조르거나 좀 더 주장을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때마침 컴퓨터 유튜브에 김민기 선생님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화를 풀려고 혼자 화내는 상상을 하고 있던 저에게 이 두 마리 붕어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랫말 가사의 모티브를 얻어서 스케치를 그날 바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혼자 화에 못 이겨서 만든 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붉은빛이 가. 김민기의 그 작은 연못 노래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다 같은 연비인 것 같아요, 우리 그쵸? 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머, 네. 네. 제가 그 김민기의 그 작은 연못을 저도 한 두세 번 들어봤는데, 나이가 드신 그분이 이게 약간 담백하게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아, 근데 작가님은 어떻게 여기 작은 연못에 이 붕어와 여기 아니 괜찮아 나의 두꺼비에 있는 이 두꺼비랑 어떤 연결점으로 해서 이 책을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당시에 이제 화는 전염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빨간 두꺼비를 가지고 이렇게 좀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 일요일 오후에 그 빨간 두꺼비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다른 두 캐릭터가 그러니까 두 마리 붕어를 작은 연못 노래 들으면서 얘네들은 왜 싸우기 시작했을까? 한 마리가 왜 죽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 연못은 왜 이렇게 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있을까? 숲에는 왜 아무도 살지 않게 됐지? 거기에 이제 해피엔딩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당시엔 컸고 그 싸우게 됐다는 거는 둘이 서로 의견이 달랐을 테니까 빨간 두꺼비와 정말 다른 깨끗한 하얀 두꺼비가 그냥 자동적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앞서 이 루루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본능적으로 만들었던 책이어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기에는 저런 의미가 있어요. 하고 말을 많이 할 게 없어요. 네. 이 그림책 보면 색깔이 유난히 화사하고 눈에 확 들어와요. 그쵸? 색연필이나 크레용으로 그리신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작업 방식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아, 이것도 우연히 나왔어요. 그때 집 옆에 어떤 할아버지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되게 멋진 아뜰리에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마다 그 포크투베악트라고 이렇게 자기네들 작업실 이렇게 다 열어서 대중에 공개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지도를 만들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아뜰리에에 가서 물건도 사고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는 날인데 제가 거기를 딱 가는 게 프레스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좀 이거 쓰면 제가 이렇게 비용을 들이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냥 와서 하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지? 막상 그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제가 이제 여기 지금 함께 석판화 작업을 하고 있었던 때라서 석판화 하게 되면 이제 트레팔즈라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또 때마침 내가 카렌다시 색연필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종이에 물을 묻혀서 그냥 한번 이렇게 돌렸는데 오 괜찮아. 그래서 이걸로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 책 그 나오게 된 계기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부부 관계로 읽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출간됐을 때는 그 아이들의 어떤 친구 독점력 뭐 네. 이렇게 광고가 나갔다고 네, 해서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친구 독점이지? 저는 아무리 봐도 부부 관계거든요. 아무리 봐도 다르게 보려고 해도 부부 관계라서 또 작가님 생각도 듣고 싶더라고요. 일단 이 더미를 프랑스 출판사한테 보여줬을 때는 이제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부부관계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엄청 화나면 뭘 던졌어요. 막 저리 가 이러면서 막 던지고 싫어 하면서 던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던지는 게 본능인가 이런 단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던졌는데. 이제 돌 던진 것도 사실 거기에서 그런
충동적인 어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사건이 흘러갔을 때 아이들은 이제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힘들어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더니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이 더미는 하얀 두꺼비는 죽어요. 그 하얀 두꺼비가 떠나간 그 빈자리에 흰 토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계로 이제 빨간 두꺼비가 조금 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좀 그 성장을 이렇게 바란다라는 제 마음을 담았는데, 아유, 죽이는 거 하지 말자. 그 살리고 커뮤니티가 커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바뀌었죠. 안 죽이신 거 다행인데요. 네, 갑자기 너무 슬퍼져요. 이 빨간 두꺼비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 살아가야 거예요? 되나. 네.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제 저희 그림책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상적인 몇 장면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장면, 우리 엠님? 근데 이 그림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일 수도 있는데, 이 빨강이가 이제 분노를 이제 참지 못하고 돌을 던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빨강이는 왜 돌을 던지게 됐는지,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이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장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폭력적인 부분들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네? 저는 약간 빨강이한테 좀 감정이입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여질 수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되게 그 하양이가 되게 건방진 자세로 앉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네, 빨간이가 막. 네. 봐봐요. 보이시나요? 제가 안 그러려고 애썼지만 저희 남편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남편한테 읽어줬어요. 너랑 너무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막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는. 그래서 정말 주먹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사실 등짝 한 대 때렸거든요. 뭐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저는 안 됩니다. 욱해서 던졌잖아요. 이거 계산하지 않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뒷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심호흡해야 됩니다. 가라앉혀야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요. 그렇죠. 여기 작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던지는 건 안 돼요. 네, 던지는 건 안 되지만 계속 던지더라고요, 애들은. 그래서 이게 아마 한 단계 한 단계 심호흡하는 것도 이제 배워가는 단계지 않나, 어린이들은.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 네. 준이님. 아마 이 책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돼요. 저희 그 아주 힘들어하는 그 두꺼비를 하얀 토끼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장면에서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되게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 그림 그리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안아주는 거가 사실은 요목조목 따지지 않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화를 내거나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가장 큰 치료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렸어요. 장면도 장면이지만 사실 저기에 적혀 있는 문구가 괜찮아, 실수였다는 거 알아. 정말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토끼라는 친구가 와서 안아주지만 그 전에 충분히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 책 읽었을 때 저희 애들이 이제 중고생일 때 이제 읽어줬으니까 이런 하얀 토끼 같은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그러니까 그 요즘 아이들 좀 뭐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좀 막 이렇게 싸우고 많이 이렇게 또 한 친구들 괴롭히고 할 때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친구, 또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하얀 토끼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기보다 때로는 너 왜 그랬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추궁하기보다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꼭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토끼 같은 엄마가 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해봐야겠다. 네. 사실 저는 저 토끼가 저렇게 와서 두꺼비의 행실만 봤을 때는 집안이 막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피 흘려 있고. 그런데도 괜찮아라고 알아줄 수 있었던 건 하양 두꺼비가 그동안 이 토끼에게 얼마나 많은 빨간 두꺼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 큰 것 근데 같아요. 갑자기 또 좀 네. 화가 좀 잠깐 왜 날려오는데 그러세요? 나 직접 얘기해야지 친구한테 우리 빨강이는 모두 잘해 모두 잘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직접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 결국 약간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거긴 한데 네, 여기서 아니 제가 흥분했죠.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저희 그때 뭐죠? 대화가 대화가 필요해. 역시 다 맞아요. 아시는 네. 저희 연배들이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대화가 그래서 필요해. 칭찬은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맞아. 자, 우리 마지막 장면인데요. 하양이와 빨강이 친구들이 빨강이가 이 파티를 열었어요. 하양이를 위해서. 자, 이 장면도 저희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미래는 계속 행복할 것인가? 자, 여기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강이가 무조건 하양이한테 이렇게 맞춰주는 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아니다. 그냥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저는 이거 보고서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칸을 분류할 때 요만큼이라도 하양이가 이게 빨강이를 좀 맞춰주는 어디 조용하게 둘이 이렇게 있다거나 뭐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은 제 마음이 조금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쟤네 또 싸워. 또 싸워. 바뀌지 않으면 싸워.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자, 우리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멀리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또 반복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그냥 빨강이가 하양이에게 주는 선물 장면으로 생각을 했고, 뭐 이렇게 미래를 예견하면서 이 장면을 그리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이제 기승전 결이 있는 이야기고, 그 결을 위해서 이제 넣는 어떤 하나의 그 통과의례처럼 만들어진 장면이에요. 혹시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 얘기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두꺼비들보다 사실 거기 밑에 금붕어가, 빨간 금붕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두꺼비가 금붕어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끝까지 아무 대답을 안 해줘요. 네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주는 것보다 네가 그냥 혼자 생각하고 약간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근데 그 뒤에 깨알같이 금붕어가 계속 주위에 맴돌아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이 그런 의도로 친구들 주위에 맴돌게 해주신 건지. 금붕어를 사실 작은 연못에 나오는 붕어를 꼭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을 시켰고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해줘야 됐다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장면을 이제 넣었던 건데, 거기에 이제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그렇게 심오한 뜻을 막 이렇게 넣은 건 아니고요. 그냥 연못이고 이 책에 이제 그 메타포는 작은 연못에 있는 붕어였다라는 정도로 이제 저는 넣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대사나 말을 넣으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제 전 그거를 생략했던 거예요. 네, 혹시 다른 두꺼비가 되고 싶으실 분? 네. 왜 두꺼비로 캐릭터 설정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두꺼비는 아까 그 화를 전염시키는 어떤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제가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두꺼비가 되게 좀 두꺼비, 프랑스어 하면 크라포거든요. 크라포. 이렇게 하면 크라샤, 이렇게 침을 이렇게 탁 뱉는다. 크라포, 약간 그 어감하고 조금 많이 비슷해서 좀 거친 느낌이잖아요. 두꺼비도 좀 둔하고 뭔가 이렇게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서류다 보니까 미끈미끈하고 이제 막 어디로 이렇게 손을 잡으면 빠질 것 같은 어떤 그 감각이 이 화와 분노와 뭐 전염성 이런 거랑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하는 행동은 하양이고요. 화를 내는 거는 빨강인데
그렇게 봤다가 빨강이가 얼마나 이게 쌓여 있을지. 근데 차라리 진이님처럼 쌓이기 전에 말해주기를 하양이는 바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양이 같으면 빨강이 같은 면이 조금씩 있겠구나.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냐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빨강이 같은 면이 나오지 않게끔 서로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주고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걸 한번 다짐하고 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괜찮아 나의 두꺼비야로 재미있는 수다 나눠봤는데요. 역시 이렇게 그림책은 수다를 나누면서 나눠야 좀 더 풍성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출간 전이지만 빨간 두꺼비 뒤 노란 두꺼비가 등장하는 두더지. 네, 노란 두더지가 저도 헷갈려요. 노란 두더지. 노란 두더지, 두꺼비라고 자꾸 메일로 쓰고 있어. 노란 두더지가 등장하는 그림책이 프랑스에 출간되었다는 네, 소식이 네.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작은 두더지. 네, 힘내 두더지야. 힘내 두더지야. 네,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도 좀 궁금하고 혹시 저희는 언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년 1월에 그 헤이리에 있는 파라텍스트에서 힘내 두더지야 원화전하고 북토크를 할 예정이에요. 왜 이렇게 그때 먼데 살아요? 헤일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네, 저희 집에서도 멀어요. 온라인으로도 북토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해주셔요. 그때 네.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이소영 작가님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 우리 진희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늘 아쉽죠. 그리고 너무 또 눈물을 보여서 창피해요. 그래서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또 재미난 이야기 작가님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앤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삼행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이소영 작가님께서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로? 작가님. 제 이름으로? 이소영 작가님을 직접 만나게 되다니. 저 여기서 할게요. 저도 민망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영원히 내 마음속에 도착. 죄송해요. 너무 민망하네요. 빨개져. 감사합니다. 우리도 뭐 준비했어야 되는 거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 했었어야 되는데요. 우리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부끄럽게도 그냥 소소한 제주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이렇게 책을 냈지만 이 책 한 권으로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겸허해졌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이 말씀을 나누시는 사이에 많이 속으로 되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를 만들 때는 더 겸허하고 또 자료도 많이 찾고 공부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보다도 이제 독자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셨고 또 거기로 인해서 일파만파 퍼져가는 어떤 책의 이야기가 작가로서 굉장히 숙연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안녕 나의 루루에 나오는 초콜릿 맛처럼 아주 달콤하고 진한 사랑의 맛과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사회경제공동체지원센터,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꿈의 문고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끝곡 이소영 작가님의 선곡인 아이유의 드라마 보내드리며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세종 FM 98.9MHz 말랑말랑 그림책 DJ 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유원지 서춘 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주옥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